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드디어 2024년도 다 갔어요. 그렇지? 좀 있으면 2025년도. 여러분들은 고등학생. 그죠? 자, 참 안 올 것 같은 날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물론 이제 연말이라서 분위기도 굉장히 들뜨고 하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자기를 자꾸 자제하고, 앞으로는 정말 인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 시간. 예전에 선생님 유튜브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그 강연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했는데 서울대요 했다가 맞았대.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공부 못했대. 근데 자기가 자꾸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적이 올라서 결국 수능 때 제일 시험을 잘 보고 결국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이 강연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할 때도 항상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독서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 독서실에서 3일에 한 번씩 책상을 엎었대. 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주말도 똑같고 평일도 똑같고 이제 날짜 개념도 점점 없어지고 공부를 계속 똑같은 날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래. 그래서 나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도 결국은 자리에 앉았대. 왜? 자기가 한 번 나가게 되면은 다시 여기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한 번은 쉽지 한 번은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그렇지? 그래서 한 번 자꾸 자기를 놓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기를 자꾸 이제 다독이고 자기를 자꾸 마음을 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인내력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자, 오늘은 이제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이 소설의 구성을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소설의 3요소에 대해서 잠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소설의 3요소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주제. 그렇죠? 바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 두 번째가 구성.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구성이 다시 3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안에 3요소가 바로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문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그렇죠? 이렇게가 바로 우리가 소설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면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바로 이 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 구성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서 소설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봅시다. 자,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작가가 치밀하게 계산하여 조직한, 쉽게 말해 이야기의 배열 방식을 우리는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 속 인물의 행동과 사건은 아무렇게나 나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작가는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 사건의 필연성 등을 고려해서 소설의 구성 요소들을 짜임새 있게 맞추는데, 이것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용어를 알아야 돼요. 구성 또는 플롯이다. 요거는 같은 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플롯이라는 말을 써요. 알겠습니까? 혹은 좀 더 나아가서는 약간 모티프라는 말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학 용어들이 고등학교 되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유념을 해줘야 되고, 실제 시험에도 선지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소설의 구성 단계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바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절정 부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발단에서는 인물과 배경을 제시해 주는 거 저번에 필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갈등이 고조되다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정점을 찍고 결말 부분에서 해소가 되는 이러한 형식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 소설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소설 속 사건은 갈등이 형성되고, 그렇죠? 해소되는 과정에 따라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사건이나 갈등이나 사실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막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그럼 뭐 사건과 갈등이 다른 거 아닌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 개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소설의 구성 단계는 갈등의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발단은 핵심적은 이거죠. 바로 시간적, 공간적 배경, 주요 등장인물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 전개는 바로 뭐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위기는 바로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가 되는 단계.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플러스 바로 뭐다?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난다는 거고, 마지막 결말 부분 바로 뭐다? 인물들 사이에 벌어진 모든 사건과 갈등이 해결되고, 그렇죠?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인물들의 운명이 분명해지고 작품의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소설 작품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알겠죠? 그런데 소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등장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등장한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문 속에서 파악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쌤님이 진짜 모의고사 작품들을 분석을 하면서 가르쳐줘요. 막 키워드 문제가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물론 기술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는 일단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들은 항상 소설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유념할 거, 파악해야 될 거 세 가지: 인물, 갈등, 그 다음에 흐름, 요렇게만 파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보도록 합시다. 구성의 유형.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좀 중요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소설 구성 중심 사건의 숫자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단일 구성. 이름 그대로 오직 중심 사건 하나만으로 전개되는 소설 구성을 우리는 단일 구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중심 사건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구성. 일반적인 소설은 대부분 다 단일 구성을 취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혹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대부분의 소설 작품들은 한국 근현대 단편입니다. 알겠죠? 단편이라고 하면은 200장 원고지를 기준으로 70매에서 한 80매, 요즘 한 100매까지도 단편으로 보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 200장 원고지 100매 하니까 너무 많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소설로 하면은 A4지 용지로 해봤자 한 8페이지, 9페이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분량이 짧은 소설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소설들은 대부분이 단일 구성을 취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자에게 통일된 인상이나 압축된 긴장감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고 주로 단편 소설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자,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를 보면 자, 짧은 줄거리 봅시다. 6.25 전쟁 이후, 자, 6.25 전쟁 바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짧은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해주면 좋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는 바로 뭐냐? 자, 우리나라의 이제 바로 전쟁, 즉 6.25라고 하는 전쟁을 모티브로 하는 전쟁 문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전중 문학. 말 그대로 전쟁 중에 쓰여진 문학 작품이에요. 6.25 전쟁이 지금 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 그 소설을 써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무섭고, 나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는 상대방이 어떻게 써? 굉장히 밉고 하겠죠. 그렇죠? 죽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중 문학들은 주로 주제들이 바로 뭐냐? 바로 반공주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알겠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문학들이 대부분 전중문학이에요. 근데 실제로 전중문학은 몇 작품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혹은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순환이대 이런 작품들, 그렇죠? 그 다음에 황순원의 학 이런 작품들은 바로 전후 문학으로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전후 6.25가 끝나고 나서
쓰여진 작품들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6.25라고 하는 전쟁, 이 6.25가 끝나고 나서 작품들을 쓴 작가들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되돌아봤더니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인 거야. 바로 형제, 자매,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싸웠던, 그죠? 말 그대로 혈육상잔의 그런 비극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6.25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혹은 6.25의 상처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걸 주제로 삼는 그러한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품을 우리는 전후문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전후문학은 바로 뭐다? 전쟁의 상처 극복, 그 다음에 민족의 화합,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바로 전후문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되면은 특히 이런 걸 강조합니다. 선생님은 알겠죠? 예전에 정말로 이런 문학사라고 해가지고 문학이 역사와 함께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이 예전에 휘문고에서 그 모의고사 9등급에서 2등급까지도 올라가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그 단계별로, 갈래별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후문학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풀 때 굉장히 쉬워져요. 특히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풀어본 학생들은 항상 문학 작품은 이렇게 밑에 작가와 작품 이름이 나옵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거 저작권 때문인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지? 이것도 우리는 힌트로 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경향의 작품들을 썼는가만 알면은 작품의 주제가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특별히 시대별로 뛰어나다고 하기보다는 유명한 그런 작가, 그 다음에 작품 경향, 시대적인 사조,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주면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6.25 전쟁 이후 나는, 자, 여기서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니까 당연히 1인칭 시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다. 그 학급에서는 단장 영래를 중심으로 힘이 센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평범한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뜯어냈다. 담임 선생님은 이러한 폭력에 무관심했지만 실습을 나온 여자 교생 선생님은 영래의 잘못을 타이르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영래 무리는 교생 선생님을 비방하는 쪽지를 돌린다. 교생 선생님을 떠올린 나는 용기를 내어 쪽지를 돌린 종아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반 아이들도 일제히 영래의 잘못을 비판하자 영래 무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나는 정의를 얻기 위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해서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뭐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같은 작품들,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 전쟁 이후, 바로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정부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사회 모습을 교실에 압축해 놓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도 같이 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복합 구성. 그렇죠? 자, 복합 구성. 자, 요거는 2개 이상의 중심 사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시트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시트콤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이런 거 보면 시트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2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돼. 이 사람의 이야기랑 이 사람의 얘기랑 막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복합 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서 전개되는 구성이라는 거죠. 자, 박완서의 나목. 자, 여기서 이 작품은 제목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나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겨울에 잎이 모두 떨어졌으나 생명력을 간직한 나무를 우리는 나목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 나목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 작품 속에서도 등장하는데 고목입니다. 알겠죠? 고목은 말 그대로 죽은 나무예요. 알겠습니까? 즉 나목과 고목은 둘 다 잎도 하나도 없고 앙상하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나목은 어때? 속에 생명력을 여전히 간직한 존재니까 봄이 오면 잎을 피울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즉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고목이라고 하는 건 아예 죽은, 말 그대로 봄이 와도 꽃을 피울 수 없고 나뭇잎을 매달 수 없는 그런 나무를 고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주인공 이경은 6.25 전쟁 중 폭격으로 두 오빠를 잃고 서울의 고가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다. 오빠들이 죽은 후 그녀의 어머니는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고 이경에게는 관심이 없어진다. 이경은 미군 부대 안초상화 가게에서 일하다 화가 오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유부남의 아이가 5이나 딸린 오키도와 이경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경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황태수와 결혼하게 된다. 지금 여기서 보면 사건들이 여러 개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죠? 오빠가 죽은 일, 그 다음에 이경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일, 하지만 그 사랑과 이어지지 못하고 딴 사람과 이제 결혼하게 된 일.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이경은 오키도의 유작전에서 그가 그린 나목이라는 그림을 보며 전쟁 당시 그 그림을 본 자신이 고목을 떠올렸음을 상기하며 오키도에 대한 회상에 잠기게 된다 해서 마지막 부분에 중심에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합적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사건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는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 그 외에도 뭐 병렬적 구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합시다. 평면적 구성 혹은 순행적 구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구성하는 방식, 이걸 우리는 평면적 구성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일대기적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고전 소설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요거예요. 바로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모두 다른 구성을 우리는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전 소설, 그 중에서도 영웅 소설들이 이런 일대기적 구성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홍길동이 뭐 부모님이 어떤 태몽을 꿔가지고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라다가 이제 뭐 능력을 막 얻게 되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구성을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신청전 보도록 합시다. 신봉사와 곽씨 부인은 간절히 기도한 끝에 선녀가 나오는 꿈을 꾸고 딸 신청을 낳는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뭐다? 인물의 탄생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곽씨 부인은 신청을 낳고 바로 죽었고 신봉사가 젖을 먹여 신청을 키웠다. 인물이 15살 때 신봉사가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스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기로 했다. 신청은 뱃사람들에게 제물로 팔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줄 공양미 300석을 마련한다.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신청은 옥황상제의 명으로 환생하여 황후가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고전 소설의 특징이죠. 바로 비현실적.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전기적이다. 혹은 전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은 꼭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거를 전기성. 여기서 전기는 일렉트로닉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바로 뭐야? 전할전자에 기할 기자를 써가지고 바로 기하고 한 전해지는 이야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신청이 전국의 맹인들을 불러 모으는 잔치를 벌이고 신봉사가 우여곡절 끝에 맹인잔치에 참석해 딸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구성. 그래서 탄생부터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가 눈을 뜨는 장면까지를 전체를 다 제시하는 이러한 구성을 우리는 순행적 구성, 평면적 구성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작품 넘어갑시다. 바로 입체적 구성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입체적 구성은 말 그대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시간의 역전이 있는 그러한 구성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역행전 구성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자, 주로 현대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거나 특정 장면을 강조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죠. 자, 박상률의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자, 작가가 된 나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현아의 전화를 받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자, 여기서 작가가 된 나는이라고 하면서 현재가 제시가 된 다음에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 나라고 해서 과거로 시간이 변화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중간중간 짧게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소설들도 많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알겠죠? 이 소설은 현재와 과거가 교차는 하는데 그 표지가 없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과거 이야기 하다가 또 갑자기 현재로 오고, 갑자기 이야기 중간에 과거로 갔다 또 현재로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배열을 함으로써 작품이 오히려 좀 더 몽환적인 약간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그 구성 방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나는 친구가 살던 하숙집의 주인 딸인 현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직접 지은 시로 시집을 만들어 고백하려 한다. 현아를 만나지 못한 나는 친구에게 시집 전달을 부탁하는데 고백 이후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나는 상심하게 된다. 20년 만에 그렇죠? 현아를 만난 나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그렇죠? 자, 나는 나의 친구 역시 현아를 좋아했으며 그렇기에 내가 쓴 시집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 라면서 이제 과거의 사건은 이제서야 그 내막을 알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야기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보게 되면 또 보면 바로 병렬적 구성. 자, 요거는 조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예를 든 최척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병렬적 구성.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었던 그 뭡니까? 복합적 구성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사건이나 장면을 나란히 배열하는 것. 이런 걸 바로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병렬적으로 구성된 사건의 장면은 의미상 대조되거나 동시에 발생을 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최척전,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구성 방식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최척과 오경은 혼이 나여 몽석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 정유재란, 그렇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뒤에 다시 일본이 한 번 더 쳐들어오거든요. 짧게. 이걸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정유재란이 일어나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 여유문의 도움을 받아 명나라로 떠난다. 몽석은 남원 근처 절의 피란에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 남원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지만 마치 명석이 다 큰 애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사실은 어린 애기야. 알겠습니까? 시체 아래에서 울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스님들이 애기 소리를 듣고 구해주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오경은 외적 도누의 신문을 받아서 일본 나고야에서 도누의 가사일을 도우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처음에 배경이 자, 이거는 옆에다 하나 적어놓읍시다. 바로 최척전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조선에서 함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가 그렇죠? 바로 최척은 중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내인 오경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다시 재회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안남, 지금의 베트남 지역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조선으로,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는 명나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요. 알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중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또 포로로 잡혀있는 그 자신의 자식을, 목석을 우연히 또 만나요. 알겠죠?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을 취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두 갈래로 나뉘어가지고 여기서는
최척이 중국에서 겪는 일과 오경이 일본에서 겪는 일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구성해서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성의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나올 때가 그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도 이 구조를 묻는 문제는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또 중요한 구성 중에 하나죠. 바로 액자식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액자식 구성. 요것도 구성하면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구성이에요. 자,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항상 시험 문제에서 묻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로 묻는 표현법들 중에 하나가 뭐 의인법, 은유법, 뭐 역설법, 반어법 이런 것들 많이 묻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좀 더 하면 뭐 서리법 이런 것들 많이 물을 거고.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물론 이제 역설, 반어, 서리 이런 거는 같이 잘 물어요. 고등학교 때도 알겠죠? 근데 그 외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많이 묻는 것들이 뭐 주관적 변형, 즉 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어려운 것, 용어들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물어요.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도 이런 특이한 구성들을 취하면 꼭 반드시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액자식 구성이에요. 알겠죠? 자,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 내용인 내부 이야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이야기로 나뉜다는 거죠. 주로 외화의 서술자나 인물이 내화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자, 여기서는 내화 이야기를 전해 듣는 구성을 취해서 독자가 내화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듯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여러분도 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액자식 구성은 그림으로 그리면 옆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요 모양이 마치 액자 같아. 그렇지? 해가지고 겉의 이야기가 속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 사실 여기서 이 외화, 바깥 이야기는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 외화는 바로 뭐냐? 바로 내화를 이끌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주제와도 사실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내화는 바로 뭐다? 작품의 중심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화가 바로 뭐다?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액자식 구성은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뭘 중심으로 봐야 될지가 쉽게 파악이 되겠죠. 그렇죠? 내부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파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김동인의 뱃따라기를 보면, 자, 나는 대동강에 놀러 갔다가 영유 뱃따라기를 부르는 그를 만나 그의 사연을 듣게 된다. 바로 사실 이 소설의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그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바로 그의 사연. 이게 바로 내화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심 사건이죠. 자, 그는 원래 그렇죠 영유에서 어부일을 하던 사람인데 아내가 남동생을 친절히 대하자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한다. 의부증이었나봐요. 의처증이었나봐요. 그렇죠? 자, 그는 아내와 동생이 온 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분노하여 아내와 동생을 내쫓는다. 그 후 낡은 옷뭉치에서 쥐가 나오자 그는 아내와 동생을 공연히 의심했음을 깨닫지만 아내는 죽고 동생은 영유를 떠나 자취를 감춘다. 이게 바로 그의 사연, 바로 이 내부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는 유랑하는 동생을 찾기 위해 2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나를 위해 뱃따라기를 한 번 더 부르고 떠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런 작품도 참 재미가 있지만 액자식 구성하면 또 재밌는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등신불 같은 작품도 있어요. 알겠죠? 이 김동인의 등신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전쟁을 피해가지고 절에 들어갑니다. 징집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절에 들어가지고 이제 스님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방에는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청소하다가 우연히 들어가게 된다. 근데 거기 보니까 부처님 그 불상이 하나 있는데 일반적인 부처님 불상이 아니야. 부처님 불상은 굉장히 온화한 표정으로서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불상은 굉장히 막 사람이 괴로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불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사연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 소설의 핵심 내용이에요. 알겠죠? 한 가지 힌트를 주면은 이 등신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원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 불교에서 법력이 높은 스님이 죽잖아. 그렇지?
보통 그때는 가부좌를 틀고 죽는데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부좌를 틀고 죽을 정도면 법력이 높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태웁니다. 화장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체가 이제 다 타고 뼈나 이런 것들이 다 말라붙어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금박을 붙여서 만드는 불상이 등신불이야. 근데 사실 이 등신불은 산 사람을 태워서 만든 불상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알겠죠?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 자, 요것도 시험에 항상 자주 등장하는 구성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뒤에 나오는 옴니버스식 구성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학생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굳이 구분하려면 구분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학교에서도 거의 혼용돼서 사용하는 용어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힘들게 구별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고등학교의 장점은 뭐다? 여러분들이 꼭 요걸 안 외우더라도 필요한 내용을 보기에 제시를 해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면 피카레스크 구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할 거고 옴니버스식 구성이면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선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 이 작품은 피카레스식 구성이구나, 옴니버스식 구성이구나, 그걸로 알면 됩니다. 두 개 혼용은 절대 안 해요. 알겠죠? 고등학교의 장점입니다. 알겠죠? 자, 피카레스크 구성 바로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에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여 각기 다른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제가 드러나는, 그렇죠? 바로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여 각기 다른 사건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제가 드러나는 구성을 바로 우리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라는 거죠. 즉 서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주인공은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문도의 관촌 수필을 보면은 1편에서는 나는 고향에서 할아버지 얽힌 추억을 떠올리는 거고 2편에서는 6.25 전쟁으로 피라온 윤영감 일가의 비극적인 삶을 떠올리게 되고 해서 각각의 장마다 지금 이야기가 다 다른데 나라는 인물이 지금 공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옴니버스식 구성이 있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충 개념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옴니버스식 구성은 자, 하나의 주제나 모티브를 바탕으로 하여 독립된 몇 편의 이야기가 구성된 걸 우리는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피카레스크와 옴니버스의 차이점은 주인공이 같냐 다르냐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죠? 물론 판단하기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굳이 그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선지도 항상 하나로 결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마다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사건이 전개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예를 든 게 이제 김시습의 금오신화. 자, 요 책 이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입니다. 최초의 소설이자 소설집이에요. 알겠습니까? 다만 최초의 소설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는 작품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뭘까? 한글 소설. 혹시 모릅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얘기. 바로 홍길동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최초의 소설이자 소설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속에는 여러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복사 적포기, 이생규장전, 치유부 벽정기, 남영부주지, 용궁구연록 이런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 그 책 안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 주인공이 같냐 다르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모여가지고 각각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혹은 공통된 주제를 여러 이야기로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런 옴니버스식 구성 혹은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밖에 자주 나오는 구성. 자, 첫 번째가 바로 여러형. 여러 구성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여로형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로 말 그대로 여행을 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 어때?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목적지로 이렇게 가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뭐 보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느낀 점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면서 뭡니까? 보고 듣고 느낀 거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설이 진행되는 게 바로 이 여로형 소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행의 일정, 경로를 따라서 진행되는 구성이고 여러 구성 중에서 여행의 마지막에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 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원점 회귀형 구성이다.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원점 회귀형 소설은 여러분들을 정말 어렵게 하는 작품들만 모여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지금 여기 얘가 들어있는 만세전이나 혹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같은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만드는 소설들이 이런 원점 회귀형 소설들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치? 자, 그러면 만세전을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동경을 출발하여, 그쵸? 자, 동경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하관에서 배를 타고, 하관은 현재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시모노세키 항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관에서 배를 타고 가다 배 안의 목욕탕에서 조선인을 깔보는 일본인들에게 분노한다. 나는 이후 부산에 내려 자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거리를 떠돌다 술집에서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가겠다는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불쾌하고 김천에 내려 부산에서 다시 김천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김천에 내려 형님을 만나지만 척을 두고 있는 형님과 언쟁을 벌인다. 나는 대전에서 기차가 잠시 머무는 동안 그래서 김천에서 대전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대전에서 기차가 잠시 머무는 동안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젊은 여인을 보며 조선의 현실을 무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이 만세전의 원래 원제목은 묘지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세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전에서 기차가 잠시 머무는 동안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여인을 보며 조선의 현실을 무덤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이 무덤 바로 당시 조선의 현실을 비유한 단적으로 비유를 한 그런 그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어떻게 서울로 오게 되죠. 자, 서울에 도착하니 하나 아내는 죽고 나는 무덤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으로 동경으로 다시 출발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라는 거죠. 자, 이 영상섭의 만세전이 왜 제목이 만세전이냐? 자, 이거는 바로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당시 조선 현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이 있기 바로 직전의 직전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라서 제목을 만세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조선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3.1 만세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다 합시다. 전형식. 자, 전형식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특히나 현대 소설에서 전의 형식을 차용을 하게 되면은 시험에 100% 출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소설에서 이렇게 전의 형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는 게 유자소전, 여기 나와 있는 유사소설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 고1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 작품 중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도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구성을 꼭 문제를 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전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두어서 인물 속의 행적, 인물평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우리는 전의 형식이다. 즉 일종의 바로 뭐다? 전기문과 유사한 형식을 취합니다. 소설인데 전기문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홍길동 전 할 때 이 전이 바로 이 전을 얘기합니다. 이런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문문체에서 유리한 구성이라는 거죠. 자, 이 문구의 유자소전을 보면 작가인 나에게는 유재필이라는 친구가 있다. 자, 여기서 이 유재필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이 작품의 중심인물입니다. 그러면 나가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목에 있는 이 유자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유재필입니다. 알겠죠? 자, 왜 유자라고 하느냐? 그죠? 귤과 같은 상큼한 남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유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서 높은 사람들 이름에는 항상 자를 붙여. 실제 본명이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공자, 맹자, 순자, 고자, 그죠? 내가 고자라니 하고 있죠. 그죠? 고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일종의 자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고 그 사람이 이제 높여 부르는 걸 우리가 자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인 유재필에게 유자라고 부름으로써 이 인물을 높이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유자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바로 권력의 비판적이고 정의로우며 인정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자라고 하는 유재필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의 그런 그 권력자들의 부자들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알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나는 생각이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를 성인군자를 대하는 기분으로 유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자라고 한다는 거죠. 유자는 제대한 후 재벌 총수집에서 운전기사를 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유자는 총수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다 결국 총수에게 쫓겨난다. 그렇죠? 그 총수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 외국에서 금붕어를 수입해옵니다. 한 마리에 당시 돈으로 거의 800만 원 하는, 당시의 월급이 한 사람당 월급이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당시의 돈으로 800만 원씩 하는 그런 물고기 한 마리의 물고기 800만 원씩 하는 물고기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인공으로 연못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이제 시멘트 독도 안 뽑고 거기다 물 넣고 곤붕어를 넣었으니 걔네들이 금방 죽어버려요. 다음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치거나 이래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금붕어 한 마리 죽었다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비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말년에 병원 원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유자는 원장에 맞서서 시위 부상자의 치료를 돕고 사표를 낸다. 이후 유자는 가난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불의와 시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간 그를 기리기 위해 나는 그의 전을 쓴다. 그래서 일부러 전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 유자를 기리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고, 하지만 그 내용은 당시 197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풍자와 비판이 담겨있는 작품이 바로 이 유자소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문학을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